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41살의 남성입니다. 저는 피부과 개원의입니다. 아내는 저희 병원 코디네이터였어요. 지난 겨울 눈이 한 차례 지나고 길이 꽝꽝 얼게 추운 날, 아내와 몇 달 만에 마주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내와는 사실 더 이상 할 말도 남지 않았고 서로 간에 눈을 마주치는 것도 소름 끼치고 살 떨릴 만큼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래도 둘 사이에 자식이 있는지라 영영 안 볼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아이 안부를 묻게 되면 말을 이어가고 다른 말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끊기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아내가 창밖 무언가를 유심히 보기에 아내의 시선을 따라 저도 밖을 보았는데요. 빙판을 조심스레 걷는 사람 중 한 중년 여인과 대학은 졸업해 보이는 딸이 나란히 걷다가 딸이 빙판길에 미끄러졌나 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가 저거 되게 아플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아내가 저를 지그시 한참 보더니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보더니 저거 잘못하면 뇌진탕각 아니야? 아내 말에 저도 다시 그 모녀를 봤지요. 그런데 넘어진 여성 옆에 있던 엄마가 얼른 부축해서 일으켜주고 당황하고 걱정스러워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넘어져 있는 딸을 빤히 쳐다보면서 막 웃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들은 확실히 엄마 딸 사이였을 겁니다. 그리고 딸이 넘어진 모습이 사실 좀 우스꽝스럽기도 했거든요. 등짝을 바닥으로 해서 아예 대자로 뻗고 누웠으니까요. 그걸 보고 제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건 이제는 헤어져 남이 된 아내가 저를 보며 싱긋 웃었기 때문이에요. 진이 아빠, 혹시 기억나? 우리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당신 본가에서 이틀간 잤날 말이야. 그 깡추운 겨울에 내가 정원으로 나가는 돌계단에서 미끄러져서 엉치 다쳤을 때 있었잖아. 기억나? 아, 맞다. 그런 일이 있었지. 마침 정원에서 농구 경하시던 당신 어머니가 넘어진 나를 보고 저렇게 웃었거든. 굳이 말로 안 해도 아내가 어떤 시간을 살았는지 제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대체로 저러셨으니까요. 아내는 한번 말문을 열더니 처음 우리가 정식으로 연애하기 시작할 무렵처럼 수다스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내가 어머니를 잘 참다가 확 돌아버린 이유가 뭔지 알아? 진이 때문이었어. 진이. 우리 딸 진이. 나를 쏙 빼닮은 진이 때문이라고. 작년 구정에 날이 푸근했잖아. 눈이 녹아서 정원이 온통 진흙탕이었지. 정원에서 어머니와 3살박이 진이 단 둘뿐인데 말이야. 어머니가 손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들고 애한테 시키고 계신 거야. 진아, 아구구, 우쭈쭈, 내 손녀, 내 강아지. 아유, 설날이라고 예쁜 새 옷 입었네. 아유, 예뻐라, 우쭈쭈. 내 손녀 진이 누구 닮았지? 엄마. 그래, 진이는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자, 거기 진흙탕에서 한번 뒹굴어봐. 우쭈쭈. 한번 뒹굴면 10,000원 주고 또 뒹굴면 할미가 20,000원 줄게. 그리고 저기 돌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면 10,000원짜리 10장 줄 거야.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진이 2번이나 뒹굴었어? 자, 일로 와. 20,000원 줄게. 이 이야기를 듣는데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어딜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랑 똑같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아니, 아내의 뱃속에서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머니는 당신의 단 하나뿐인 손녀를 저렇게 괴롭히셨으니까요. 저희 병원 직원으로 같이 일하면서 저는 아내를 평범하게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면접을 보기 전부터 아내를 소개해준 다른 병원 피부과 원장님 말을 믿고 채용할 마음을 미리 가지고 있었거든요. 능력 있고 책임감 있고 똑똑하고 명민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직원이면 직접 쓰시지 왜 안 쓰시냐고 하니까 오래된 자기 병원 간호사님들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간호사들과의 문제만 아니라면 붙잡고 싶은 직원이야. 아이, 한번 써봐. 돈을 물어다 주거든. 제가 이제 막 개원한 지 1년도 안 된 피부과는 성형외과처럼 같이 다 붙어 협업하는 다른 병원이 없어서 혼자 헤쳐나가야 했거든요. 그러니 정말 홍보에 많은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100번 홍보를 해도
상담하러 오신 환자를 안 놓치고 수술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해주는 일이 2명으로 축약되는데요. 수술하는 집도의의 능력과 더불어서 상담 코디네이터가 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내와 일을 해보니 그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시술 도중에 시술이 추가되거나 서비스 시술이 들어가는 경우를 제일 먼저 캐치를 해서 도움을 주는 건 물론이고요. 워크인 환자를 꼭 잡아서 수술로 이어주게 해주는 능력 또한 뛰어나더군요. 워크인 환자는 어떤 환자를 말하냐면요. 수술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는 사람이 병원을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고는 여기 피부과가 있네. 들어가서 내 이 입가 살처진 것 좀 올려보는 방법 좀 상담해 볼까? 이렇게 해서 들어온 환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먼저 전화를 걸어오셔서 상담 예약을 하고 오시는 환자는 90%는 시술이나 수술로 이어지지만 워크인 환자는 거의 10명 중에 한두 명도 힘드니까요. 그런 워크인 환자를 10명 중 5명까지 우리 병원 환자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코디네이터가 아내였습니다. 홍보를 과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그대로 날 것으로 환자를 대하더군요. 시술과 수술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주는 거죠. 시술 방법에 대한 것을 모조리 머릿속에 꿰차고 하니 환자 입장에서는 신뢰감이 가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 아내가 상담한 환자는 대체로들 우리 병원 환자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을 벌게 하는데 큰 일조를 하는 거죠. 병원 원장 수술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8년차 경력자니까 상담 부실장으로 스카웃을 했는데요. 실장이 텃세 꽤나 부렸나 보더라고요. 속으로 그랬겠죠.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원장님이 스카웃을 했다고 하니 어디 네 실력 좀 보자. 하면서 그렇게 잡기 어렵다는 워크인 환자만 계속 상담실에 넣어준 겁니다. 네가 어디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 어디까지 버틸 것도 없이 바로바로 환자로 이어지니 저는 처음부터 아내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한 팀으로 일하기에 이보다 만족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역시 우리 병원에서도 상황이 안 좋더군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싫어하건 말건 우선은 제 병원에서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계속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 1년간 쭉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아내는 잘 하느라 한 건데 뭘 하든 오해의 소지들을 남기고 또 뭘 하던 구설이 많았는데 주된 원인은 아무래도 착각에서 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제일 뛰어나다는 겸손하지 못한 태도에서 오는 착각이요. 실장님, 김성희 환자분이요. 리쥬란으로 예약이 되셨던데 리쥬란보다는 실리프팅 시술이 더 적합한 환자예요. 실장님, 제가 상담하게 해주시겠어요? 라고 선을 넘는 거죠. 그거 내가 추천한 게 아니라 환자분이 직접 골라오셔서 정하시고 가신 거니까 그렇게 진행해도 돼요. 이분 피부가 리쥬란을 받아선 효과 못 볼 피부예요. 개선이 안 되는 처진 피부니까요. 리프팅이 맞는 것 같아요. 가격도 더 합리적이니 제가 설득해 볼게요. 이분이 대기 청담동이라 이런 분 합리적으로 처리해드리면 손님을 물고 오거든요. 이러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더 있나요? 여자들 세상, 아니, 고만고만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너무 뛰어나게, 게다가 새로 이직해온 사람이 거칠 거 없이 능력을 휘둘러서 대표의 눈에 들면 동료들은 곱게 볼 리가 없죠. 왕따를 한 번 당해도 부족할 텐데 아내의 이러한 행동으로 한 번 당할 왕따를 3번, 4번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왕따를 당할 때 보면 아내 성격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자기를 왕따시키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풀 건 풀고 가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옹색하게 대하더군요. 나중에 아내와 사귈 때 술을 많이 마신 적이 있어요. 둘 다 만취를 했는데 아내가 울면서 한 말이 기억이 남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사주가 편치 않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 인덕이 없다고 해야 하나? 나는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질 않더라고. 그리고 이유 없이 미워하는 어른들도 많았어. 학교 때 선생님들 중 몇 명이 날 싫어하셨는데 이유 없이 싫다나 뭐라나. 아내가 부실장으로 물어다주는 환자가 늘면서 우리 병원은 날개를 편 것 같았습니다. 다른 개원의들이 두려워서 정신과 약을 먹으며 버티고 헬스를 하며 버틴다는 개원 초반 2, 3년을 거뜬히 넘긴 거죠. 덕분에 저는 회식을 자주 하게 되더군요.
아무래도 직원들 간의 단합대회가 주는 그 으쌰으쌰는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당시 저는 사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을 안 했는데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닮았다고 엄마가 자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체격이요. 제가 키는 큰데 몸은 가날퍼요. 뼈대도 가늘고요. 개그맨 이윤석 아시죠? 그 사람이랑 생긴 것부터 체형도 많이 비슷하다네요. 그러니 여자들 보는 눈은 대체로 마릴린 먼로 같은 몸매의 여성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친구도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라서 제가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지방대학병원 임상교수로 가면서 거리도 멀어졌는데요. 사귄 지 6개월째라 한참 좋았을 때였는데도 거리가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는 건가 보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절 대하는 태도가 점점 달라지더니 먼저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특별히 이유랄 것도 없는데 단지 멀다는 이유로 이별을 선언한 거기에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외형적인 면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짐작을 하고 말았죠. 제가 원래 자존심이 세서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졌지만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었죠. 주로 병원 동료들과 어울렸어요. 회식 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는 아픈 마음을 내색도 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와 둘이 살았던 저는 최대한 어머니께 저에 대한 걱정을 안 끼치고 싶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가난한 집 큰딸이셨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작은 유통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장님 사모님이 엄마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둘째 며느리로 들이셨다네요. 그 둘째 아들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약해 보이는 남자에게 시집가는 조건으로 친정의 가게 하나를 차려주셨대요. 예상했던 대로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시가에서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원인을 엄마께 책임을 물어 우리 모자 먹고 살 만큼 떼어주시고 안 보고 사셨다고 합니다. 다만 명절에만 할머니 계시는 큰 아버지 댁에 엄마가 보내시고는 했는데요.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시는 눈이 늘 만감을 교차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할머니께서 넉넉하게 떼어주신 재산으로 우리는 풍요하게 먹고 살았어요. 80년대만 해도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양장점이 장사가 쏠쏠했으니까요. 1990년대 중반에는 화장품 가게로 업종을 바꾸셨지만요. 어머니와 저는 37년을 단 둘이서 살았습니다. 단 하나 아들인 제게 마냥 너그러웠던 어머니가 딱 하나 금기한 게 여자친구 문제였습니다. 여자친구를 일찍 사귀면 공부할 시간도 없고 몸에 좋을 게 없다는 거였어요. 그 외에는 저는 불만은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없는 저를 기죽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 많은 신경을 쓰셨죠. 예를 들면 생일이나 제가 급장에 당선되면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아 파티를 해주셨는데요. 친구들이 오면 어찌나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지 그 세련된 매너가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머리를 예쁘게 묶으시고 화장도 곱게 하신 젊은 엄마는 예뻤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기만 한 엄마의 예쁜 젊음을 할머니는 심하다 싶게 못 견디 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저것이 저 몸으로 내 약한 아들을, 으휴, 내가 내 발등 찍었지. 아무튼 그렇게 매사 제게 정성을 다해주시는 엄마, 그렇게 아들 하나 믿고 사시는 엄마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여느 아들과도 같을 겁니다. 대신 밖에 동료들에게 많이 의지를 했고 특히나 능력 있는 부실장인 아내에게 의존하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회식 날이었는데 마침 곧 결혼을 앞둔 친구 커플들이 들른 거예요. 그날은 유난히 큰 수술이 많았어서 회식을 계획했거든요. 친구 커플에게 같이 가자고 권유하니 흔쾌히 따라오더군요. 다 같이 기분 좋게 웃고 떠들고 마시고 먹고 노는데 영국 BBC 방송국 기자들이 그 식당에를 온 거예요. 당시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돌아가던 정세를 한국 현지에서 여성 시민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러요. 마침 우리 테이블에 인터뷰 요청이 와서 저는 친구의 여친에게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대학 병원 레지던트였고 워낙에 의대 쪽은 영어에 능통하니까요. 그런데 친구 애인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 파악 또한 느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부실장이 평소 성격대로 자기가 대답을 하겠다고 슬쩍 의견을 표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너무나 완벽하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한 후 대답도 그쪽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많이 놀랐죠. 알고 보니 대학 졸업 후 영국에서 2년간 어학 연수를 했다네요. 그날 아내가 완전히 여자로 보였습니다. 물론 이별의 상처 또한 있어서 아내가 더 다르게 보였겠지요. 아내는 사실 외모로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능력도 뛰어나고
자기 일에 프로의식도 있고 일적인 것 외에도 이런 지적인 면을 보이니 저는 아내를 배우자로 염두에 두고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의사라고 해서 꼭 부잣집 딸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능력 없고 부잣집 딸인 경우보다 사실 전문직 배우자를 찾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내는 원래 학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인류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들으면 아는 대학 사학과를 나왔으니까요. 아내는 집안이 부유하지 않아 취직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입사 시험은 자꾸 떨어지고 면접에 도움이 될까 싶어 피부 시술을 받은 게 인연이 되어 코디네이터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아내에게 다정하게 구애를 한 후 우리는 정식 연인이 되었습니다. 병원 내 동료들의 시기 아닌 시기를 받아가며 아내는 저의 연인에서 아내가 된 거죠. 어머니는 전 여자친구보다는 이 사람에게 더 점수를 주었던 게 병원 직원이었으니 잘난 척을 안 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학벌도 만만찮고 직업도 의사니 남편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 거라는 거였어요. 또 다른 것, 본가 가까이서 살라는 주문을 아무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거에 합격점을 주신 거죠. 그뿐이냐? 여자란 자고로 한 실장처럼 호리호리해야 여자지. 먼저 그 애는 몸이 너무 육덕졌거든. 어머니는 어머니도 만만치 않은 덩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사실 굉장히 글래머세요. 어머니는 원래부터 제 친구들이나 병원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편인데요. 아내를 초대한 날도 세련된 매너로 대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인사 온 걸로 우리 집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이제는 한 부실장이라고 안 부르고 이름을 부를게요. 괜찮죠? 분위기는 부드러웠고 특별히 거북한 거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한 두 가지씩은 꼭 걸리고 넘어가는 게 첫 인사라는데 우리는 무사히 넘어간 게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머니는 당신 자신 격리 일을 보다가 사장님 댁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직업 차이 같은 거를 크게 신경 안 쓰신다고 착각한 거죠. 어머니께서 정성스레 준비한 식사도 마치고 과일과 차까지 마시고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하더군요. 자기 집에서도 늘 그런 음식만 먹고 살아? 내가 온다고 해서 신경 쓰신 거야? 저는 사실 그때까지 우리 어머님 음식이 문제가 있는 줄 잘 몰랐어요. 모두 보양식 일색이라는 겁니다. 그냥 손님 초대용 음식이라고 보기에는 정도가 심하다는 거였어요. 집에 환자가 있다면야 이해가 되지만, 아니 환자가 집에 있다고 해도 그러기 쉽지 않거든. 식구 단둘이 사시면서 좀 오버 아니신가? 라고 하는데 그때는 저도 좀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건 각자 취향의 문제야. 그리고 엄마는 원래 잡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고 건강 관리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솔직히 아무렇게나 먹는 것보다 낫지 않아? 하긴 좀 너무 젊고 건강해 보이시긴 한다. 아내는 사실 저희 병원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엄마를 이미 여러 번 봤거든요. 근처를 지나갈 일 있으실 때도 일부러 직원들 먹을 간식 같은 거 사셔서 들여다 놓아주시고 가시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집에서 뵈니 새롭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우리 집이 아버지가 안 계셔서 하객이라고는 어머니 쪽 친척과 그리고 제 친구들이라 양쪽 집안이 얼추 비슷하게 보이는 것도 만족한 모양이셨습니다. 여자가 직업 좀 딸리고 친정집이 경제적인 게 부족하면 어떠니? 지가 들어와서 잘하면 다 커버되는 거야. 여자가 지 의사라고 콧대 들고 할도리 안 하는 며느리들 부지기수인 세상이니까. 복잡한 결혼 준비, 그리고 결혼식을 무사히 치루었습니다. 아유, 그 귀찮고 복잡한 거 딱 질색하는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결혼식 그거 한 번 하지 두 번 할 건 못 되겠더라고요. 사실 결혼식이야 신부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신혼여행을 그리스로 7박 8일 다녀온 후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본가는 제사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동서 시집살이든 신우 시집살이든 제사 시집살이든 솔직히 시집살이 할 게 없는 집이잖아요. 게다가 어머니께서 아내의 사회생활을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아내는 한 달에 2번 정도만 본가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면 되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시간을 같이 하면 되는 며느리 노릇은 제 입장에서 보면 세상 편한 시집살이 같았거든요. 구독자님들께서 재수없다고 하실 것 같지만요. 솔직히 벌어들이는 돈의 단위가 큰 저의 의사란 직업 때문에 아내에게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속으론 시집살이 없으니 시어머니 한 번 비위 맞추면 되고
평생 돈 딸 일 걱정 없는 의사 남편이 시집 잘 왔지 뭐. 결혼하고 2달인가 지나서 일입니다. 아내는 정시 퇴근을 하고 저는 야간 수술이 잡혀 있어서 병원에 남아 있어야 했던 날이었어요.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생리대 사달라고 하시네. 생리통 약도 떨어지셨나 보더라고. 들어가는 길에 사다 드리고 가. 카톡은 읽었는데 씹더군요. 알아서 잘 사겠지 하고는 수술방에 들어갔어요. 뭐 저야 온통 신경이 수술에 집중되어 있느라 카톡 보낸 것도 잊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니 새벽 1시였고 아내도 잠들었고 저도 너무 피곤해 겨우 씻었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갔고 이어서 아내를 안으려고 했어요. 체질상 몸이 너무 피곤하면 더 잠이 안 오는지라 아내가 필요했거든요. 아내도 제 체질을 아니까 늘 별말 없이 응해주었고요. 그런데 잠든 줄 알았던 아내가 날카롭게 팔을 쳐내는 거예요. 아이 갑자기 왜 그래? 가만히 있어. 나 잠자야 한다고. 라고 하고 다시 안으려니까 벌떡 일어나 방에서 나가더군요. 당황된 제가 따라 나가 소파에서 팔짱 끼고 앉은 아내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나 너무 놀라서 기함을 하겠어. 당신 엄마, 아니, 어머님, 아직도 생리해? 하쇼. 왜? 아이 그게 이상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젊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그래, 그런데 말이야. 당신 결혼 전에도 이렇게 종종 엄마 생리대 사다 드리고 했던 거야? 그러고 살았어? 왜? 아이 그게 이상해? 저는 사실 제가 의사라 그런지 여자들 생리에 대해서 덤덤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감기 걸리면 콧물 나오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거죠. 응, 너무 이상하고 어처구니 없거든? 세상에. 나는 친정에서 내 생리대 대량으로 사다 둔 것들 남동생들이 볼까봐 장롱 제일 안쪽에 넣어두던 사람이야. 사실 그게 기본 아니야? 그날 아내와의 다툼은 직접 사다 드리는 일 같은 거 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약조를 하고 끝났습니다. 2달 후 어머니께서 또 생리대 심부름을 시키셔서 거절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 집에 같이 산다면 모를까 따로 살고 결혼한 아들에게 이런 부탁하는 게 뭔가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요. 네,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제가 생리대 심부름을 거절드린 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아마도 어머니가 작심을 하고 하신 말 같은데요. 스페인 여성이 62세인데 그 나이에 셋째를 낳았다고 그걸 해외 토픽으로 TV에서 방송을 해주었나 보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있었고 어머님 집에 어머니와 아내만 있었는데요. 그 방송을 보시던 어머니께서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아내 들으라는 듯 아니, 저게 뭐가 이상해서 저 난리야? 끊어졌다면 모를까?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면 나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더래요. 설거지 마친 그릇을 마른 행주로 닦던 아내는 접시를 깰 뻔했답니다. 떨리는 손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유리잔을 마른 행주로 닦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내보내주던 방송 패널 중에 한 여성이 요즘은 불임 여성, 불임 남성이 많은 시대인데 복 받으셨다고 덕담 비슷한 멘트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난 내 며느리가 불임이면, 아니, 내 아들이 불임이면 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해서든 대신해서 낳아줄 수도 있는데 내 아들 안 되는 임신 억지로 가지려다 기빨리는 것보다야 낫잖아? 라고 하시면서 아내를 쳐다보시더랍니다. 아내는 그 시선을 받고 유리잔을 깼고 비싼 유리잔을 깼다며 어머니께 호되게 혼난 모양이더라고요. 도대체 없는 집에서 시집와서 그런 거니 뭐니? 물건 귀한 걸 그렇게 몰라서 어떡해? 너 그거 네가 해온 혼수처럼 싸구리 아니야. 유리잔 하나에 7만 원이 넘는다고. 바로 이때부터 아내의 마음의 병, 우울증과 신경증이 시작된 거라더군요. 아내는 육순을 훌쩍 넘기신 홀시모께서 필라테스며 요가에 가서 오후 시간을 다 보내시는 것부터가 싫은 눈치였습니다. 좀 적당히 하시라는 거죠. 또한 여성에게 좋다는 석류를 집착적으로 드시고 물 대신 오미자를 드시는 등 아무튼 여성성에 좋다는 음식에 집착을 보이시는 것도 못 견디겠나 보더라고요. 한날은 견과류로만 만든 유가를 간식으로 먹다 말고 어머니는 젊음 유지하는데 그렇게 목매며 정말 그렇게나 필사적인 분이 왜 견과류는 안 드시는지 모르겠더라. 견과류 안 먹는 여성들 드물거든.
사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아니야? 멸치랑도 볶아서 반찬으로도 먹고. 못 드신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견과류 알레르기거든요. 쇼크가 걱정이 되어서 저도 만류를 하고 있고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위협하니까요. 모기부터 곤충이든 약물이든 음식물이든 알레르기가 전신에 걸쳐 심하게 오는 응급질환을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요. 알레르기에 노출이 되면 짧게는 1, 2분 사이, 길게는 몇 시간 내에 증상이 생깁니다. 가려운 것부터 호흡 곤란까지 가지각색의 증상 때문에 결국은 기관지도 좁아지고 숨이 차다가 긴급한 상황까지 이르면 목숨까지 잃는 쉽게 볼 수 없는 질병인 거죠. 어머니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못 드시니 다행이라며 그것까지 드시면 얼마나 젊어지실까 걱정이라는 둥 비아냥대느라 아내는 제 다른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더군요. 아내는 그러니까 신경증이 시작된 후부터 2주에 한 번 시댁에 가는 걸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신경증의 원인인 줄도 모르고 다른 보통 여자들처럼 시댁에 가기 싫어 꾀부리는 걸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서운하더군요. 시댁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한 분 계신 시어머니인데요. 그것도 바로 코앞에 사시는데 말입니다. 어머님 집 정원풀을 재초기를 돌려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도 부족하다고 생각했고요. 아내는 영영 가기 싫은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꾀부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저와 같이 가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기 전날이나 다음날 혼자 가서 점심만 먹고 오더군요. 섭섭한 마음이 컸던 저는 아내에게 강요를 했어요. 사실 아내는 이제 원장 부인으로 병원에서의 위치는 견고했고 일도 그렇게 힘든 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조건 정시 퇴근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풍족한데 어머니께 잘해드리는 거 그거 하나를 못해주나 하는 마음이 강요를 부른 거죠. 아내는 어머니께 이미 하루 전에 다녀왔고 며칠 전부터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더군요. 손가락 사이부터 발가락 사이까지 온몸에서 바람이 솔솔 빠져나가는 것 같이 몸이 아파. 몸살이 오려나? 아무리 컨디션이 시원치 않아도 내일은 같이 가자. 풀이 많이 자랐더라고. 같이 풀 정리 좀 하자고. 아내는 화가 나는 눈치였습니다. 몸이 아픈 걸 떠나서 내가 왜 어머님 댁을 당신하고 같이 가기 싫은 줄 알아? 자기 쩍벌이란 말 알지? 인터넷에서 말 많잖아. 지하철 쩍벌남들 말이야. 그거 정말 추하거든. 아무리 엄마 집이고 엄마 앞이지만 다리 벌리고 앉는 것 좀 안 하면 안 될까? 그날 결국 아내는 같이 가길 거부했고 저는 혼자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제 아내가 안 온다고 한 번도 저를 원망하거나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걸 어머니의 이해력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내가 오는 게 싫으신 거였죠. 그날 어머니 댁에서 어머니와 재초기를 돌리면서 문득 깨달은 건데 제가 혼자 어머니 집에 오면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내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는단 거예요. 마치 세상에 아내는 존재하지 않고 저는 결혼 따위는 하지 않았고 예전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 딱 둘뿐이 없다는 듯이요. 그날 뭔가 찜찜한 기분에 풀을 다 베어버리고 어머니가 해두신 삼계탕을 먹고 서둘러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이며 다 챙겨서요. 예, 어디 가려고? 음료수 마셔. 밖에 뭐 꿀단지 묻어나서 가는 거야, 뭐야? 사실 갑자기 뭐라 표현을 못하겠지만 어머니가 불편해져서 일어난 거였어요. 집에 가려고 일어난 거 뻔히 아시면서도 어디 가려고 물으시는 것도 그렇고 집이라는 표현을 피하시고 밖이라고 하시는 것도 왠지 귀에 거슬리더군요. 어머니가 준비한 음료수는 단백질 음료였습니다. 아시나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단백질 보충제로 마시는 가루 음료요. 물에 타서 마시는 건 말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시는 음료치고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영양 보충제, 보양식의 일종이에요. 음료가 담긴 컵을 들고 소파에 앉습니다. TV 시청하면서 마시다가 가려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를 따라오셔서 제 옆에 앉으셨다가 갑자기 하신다는 말씀이 이렇더군요. 너 다리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때서야 제가 무의식 중에 다리를 오므리고 앉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싫다고 했으니 고치려고 무의식 중에 노력한 거 아닐까요? 그 사람한테 혼났어요. 매너 없는 짓인 걸 제가 너무 몰랐더라고요. 에이, 뭐 고쳐야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지 말란 법 없으니까요. 그 사람 누구? 아들, 네가 계집애야?
다리 오므리고 앉게? 자연 현상이 제일 좋은 거야.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남자가 다리 오므리고 앉으니까 남자 같지가 않잖아. 베리베리한 남자들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얘가. 라고 하시더군요.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 같기도 하더군요. 저도 남자인지라 여자,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반대로 하고 싶어진 거죠. 지가 뭔데? 싶은 마음도 들고요. 해서 원래 하던 버릇대로 다시 편하게 다리를 쫙 벌렸습니다. 아들, 그거 단백질 보충제 꼬박꼬박 마시고 또 주의할 게 있다. 너 장수하는 남자들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양기를 보존하는 거라고 내가 인터넷에서 봤어. 양기를 빼앗기면 그건 골로 가는 길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여편 내가 원한다고 뭐든 다 받아들이지 말란 말이야. 오래 사는 게 장땡이야. 여자는 되도록 멀리하고 운동을 죽어라고 해야 하는 거야. 아무리 어머니지만 당신 아들 건강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인 건 알지만 어머니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자 어색하고 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별걸 다 참견하시잖아요. 그건 부부만의 문제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더군요. 우리에게 이세가 생기느라 아내는 손가락에서 바람이 술술 빠져나가는 증상이 생긴 거더라고요. 저도 느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임신 기간을 거치는 게 태교에도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사하고 평온한 임신 기간을 거쳐 딸을 낳았습니다. 아내를 닮은 얼굴에 건강한 아이였어요.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예쁘다는 표현이 왜 있나 했더니 진짜 그러네. 이 새끼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 저는 이제 어머니의 아들이기보다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 제 딸의 아빠로의 위치가 훨씬 중요해진 사람인 거지요. 아내에게 일을 그만두게 하고 저는 더욱 열심히 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남자들처럼 가장의 무게로요. 제게 딸이 생기고 움직일 수 없는 진실처럼 저의 집은 아내와 딸이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가장 못 견디셨던 것 같아요. 내 아들 집이 여기가 아니라 저곳이다 라는 그걸요. 마음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데 겉으로는 달라지셔야 했던 게 어머니 상황이었던 거죠. 어머니는 제 딸에 대한 애정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저러실 수 있나 싶게 외면하셨죠. 사실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말입니다. 나는 예뻐 죽겠는 내 새끼를 홀대하면 못 참는 게 사람 마음 아니던가요. 제 딸이 가도 반겨주시는 기색 없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점점 본가에 가는 횟수가 줄고 언젠가부터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안 가게 되더군요. 어머니 또한 오라는 소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딸 돌이 지나서였을 겁니다. 동문들 모임에 갔다가 예전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6개월도 채 사귀지 않았으니까 애인이었다고 하기도 애매한 건가요? 다시 따져봐도 연애 6개월 무렵이면 정말이지 입 벌리고 하품하는 것도 예쁘게 보일 때란 말이죠. 눈에 눈곱 낀 것도 믿지 않고 마냥 좋을 때고요. 연애 2년 하다가 헤어진 커플은 봤어도 연애 6개월 하다가 헤어진 커플은 듣도 보도 못했다는 친구의 말처럼요. 저는 사실 내내 그 이유가 궁금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녀가 일찌감치 자리에서 일어나기에 따라서 일어나 우리 둘은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니었나? 아직 혼자라니 좀 놀랐어. 나는 사실 오빠 때문에 다른 어떤 남자와도 결혼하기가 무서워서 말이야. 더 무서운 건 오빠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야. 헐, 저 때문에 결혼이 무섭다니.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차라리 끝까지 몰랐다면 나았을까요? 하루는 오빠 엄마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 연락처야 뭐 언제든 오빠 핸드폰 뒤지면 알 수 있는 거니까 놀랍지 않은데 오빠 어머니 참 미인이시고 젊으시더라. 짧고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나오셨는데 정말 주눅 들더라니까. 그날 제 어머니가 여자친구에게 말씀하셨다더군요. 소라 씨 같은 건강한 여자는 비슷한 남자하고 만나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아. 내가 경험해봐서 잘 알아. 그리고 내 아들 체질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소라 씨 같은 체격 내 아들이 감당 못해. 뭐 둘이 좋다면야 나도 좋지. 계속 사귀겠다면 한 가지 약속하고 사귈 수 있니? 관계를 한 달에 3번을 넘지 않는다.
그러니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아들 애인에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제 어머니셨던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어머니로 둔 남자와 계속 사귈 여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머니를 예전처럼 대할 수 있는 아들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본가에서 고개를 돌리다시피 발길을 더 멀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이요. 어머니와는 멀어지면서 결혼 2주년이 지나고 또다시 두 계절이 지날 무렵 아내는 딸과 급하게 제주도로 내려가 거기서 머물게 되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장인어른께서 간암 4기 판정을 받으신 거였어요. 마지막을 준비하시란 의사의 선고를 들으셨으니 하루라도 아버지 옆에서 있어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겠지요. 또한 친정의 장모님 마음도 위로해 드릴 겸 가겠다고 하더군요. 병원을 지켜야 하는 저는 아내와 같이 가주지 못하는 마음만 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추측으로는 장인께서는 한 달 정도 남으신 것 같았어요. 말이나마 하루라도 더 버티시라고 응원해 드리지는 못하겠더군요. 고통 속에 하루 더 사시는 건 환자에게는 지옥이니까요. 주말을 이용해서 아내와 딸을 데려다 줄 겸 제주도에 갔다가 저는 바로 올라갔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말해주더라고요. 내려오기 전에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답니다. 이러이러해서 한두 달 정도 제주에 내려가게 생겼으니 아무쪼록 이해를 바란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예, 얼른 가. 그런 걸 뭘 전화를 걸어서 보고를 하고 그러니? 너 살던 대로 가는 거잖아. 얼른 가. 너하고 네 새끼만 없으면 돼. 그럼 내 아들 기빨릴 일도 없어. 어머니는 애초에 시작부터 제 아내를 당신의 며느리라고 인정을 안 하신 겁니다. 그냥 당신 아들 양기를 빨아들이는 흡혈귀쯤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쑤시개 같이 마른 여자라도 어머니께서 외면을 하셨을까요? 네, 외면하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내를 제주에 데려다주고 하루 묵고 올라오는데 그때부터 어머니의 전화가 빗발치더군요. 카톡도 하루에 수십 통이었습니다. 가물치 곰탕을 해두었으니 와서 먹고 가라는 거였어요. 집에 사람 없을 땐 몸보신을 확실하게 해두어야 효과가 크다는 내용까지 정말 별의 별 말을 다 카톡으로 보내시더군요. 저는 답장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고 사흘인가 지나서 어머니가 병원을 통해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밤새 기침을 하느라 한숨도 못 잤으니 병원을 갈까 어떨까 와서 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감기면 보건소에 가셔서 감염병 검사부터 하셔야지. 저한테 연락하셔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예, 내가 독감 같으면 왜 너한테 연락을 했겠냐? 내가 어제 말이다. 제천에 친구 집에 안 다녀왔냐? 집을 새로 지었다고 해서 내려갔는데 호두나무 심은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그리고 그게 호두나무인 줄 누가 알았겠냐? 호두 나무인 줄 모르고 그 나무 아래에 있는 의자에 잠깐 앉았다가 호두 알이 떨어지는 바람에 기겁을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부터 온몸에 간질염증이 시작되셨대요. 그뿐 아니라 두드러기에다가 호흡도 곤란하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도 계속 들락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는 증상이라 걱정이 되더군요. 부랴부랴 예약 환자들을 다른 부원장 두 분 나눠서 넘기고 저는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멀쩡히 아무렇지도 않게 거실에 요가용 매트를 깔아두고 요가를 하고 계시더군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들, 오랜만이네. 내 아들 얼굴 잊어먹겠다. 몸은 어떠세요? 괜찮으신 것 같으네요. 조금 전부터 괜찮아졌어. 밤새 어찌나 죽겠던지. 일로 와 앉아. 얼굴 좀 보자. 아이고, 잠깐 운동했더니 갈증이 나네. 물 좀 한 잔 마시고. 제가 소파에 가 앉고 어머니는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앉아있던 자리 매트 위에 책이 있었고 활짝 열어둔 페이지를 보니 장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남성성을 보존해야 오래 산다는 부분에 새빨갛게 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저 읽으라고 해두신 거겠죠. 어머니는 아들의 건강 상태의 염려를 넘어선 어떤 집착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사실 그 누구에게도 의논할 수 없었어요. 제 자신의 일이라면 10번이고 의논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일이니까요. 그렇게 서너 달이 흐르고 명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연 처음에 밝혔듯 아내가 이야기한 어머니께서 제 딸에게 진흙탕에서 뒹굴게 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돈으로 유혹해서 진흙탕에서 뒹굴어 새 옷을 엉망으로 만들게 하던 일이요. 그래, 진이는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자, 거기 진흙탕에서 한번 뒹굴어봐. 우쭈쭈. 한번 뒹굴면 10,000원 주고 또 뒹굴면 할미가 20,000원 줄게. 그리고 저기 돌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면 10,000원짜리 10장 줄 거야.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진이 2번이나 뒹굴었어? 자, 일로 와. 20,000원 줄게. 아내는 이때부터 완전히 이성을 잃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원한을 쌓은 거죠. 다른 피부과 대표 원장님이 아내에 대해 설명한 옹색한 성격이 바로 이 부분 아니었을까요? 문제는 아내는 옹색한 성격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내 학생 때 학교 선생님들이 왜 아내를 싫어하셨을까요? 아내 내면에 숨겨진 잔인한 복수심 같은 거 알아채셨던 건 아닐까요? 누가 자기를 1 정도 싫어하면 3에서 4배로 되돌려서 복수하는 그 점이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학생들과 사람 많이 겪어본 나이 지긋한 선생님들 눈에 그게 걸린 거죠. 선생님이 볼 때는 경진이가 친구들한테 자꾸 배신당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게 배신이 아니거든. 그냥 경진이의 단점이 거북해서 그런 거야. 경진이는 야무지잖아.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근데 왜 자꾸 예민하게 그래? 친구들이 뭔가 질투를 하면 그래, 넌 그래라 하고 넘어가주면 안 돼? 일을 질투하면 삶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네가 더 괴로운 거야. 선생님이 볼 때는 경진이가 소심한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친구들 너무 의심하고 미워하지 마. 그 명절이 지나고 우리는 새해 계획으로 둘째를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나는 너무 외로우니까요. 그 말을 아내가 어머니께 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만 낳고 말지 뭐 좋은 세상이라고 하나를 더 낳냐고 하시는 어머니께 하나는 애가 외로워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네요. 그리고 애와 어머님을 집안에 두고 정원 손질을 하려고 정원에 내려오다가 폰을 안 들고 나간 걸 깨닫고 급하게 집안에 다시 들어온 거지요. 그런데 방 안에서 어머님이 애를 데리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랍니다. 진이야, 너 외로워? 혼자라서 외롭니? 응, 동생. 진이야, 너 동생 생기면 아빠 빨리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너가 외로운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빠 죽어? 응, 니네 아빠 기빨리면 아야 하고 아파서 일찍 죽어. 아내는 그 자리에서 진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그날 저녁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아내가 무표정한 얼굴로 낮에 본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더군요. 감정도 없이요. 그 상태, 그 마음을 헤아리니 이루 말할 수 없이 미안하더군요. 저는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했던 걸까 요즘에서야 제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되셨는지 그때까지도 그 이유를 못 찾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어머니를 그냥 방치한 아들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귀찮고 창피하니까요. 이 입으로 뱉어낼 수 없는 일들을 누가 알까봐 겁이 났으니까요. 가족이든 사회생활이든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해 나가야 더 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킨 저 자신을 탓해야지 누구 탓을 할까요? 사흘 말에는 어머니 생신이셨는데 하필 어머니 생신 때 감염병에 걸리신 거예요. 워낙 건강하시고 젊은 육체신데도 감염병이 만만치 않은 감기라 많이 앓으신다고 하루에 한 번씩 본가에 가보라고 아내가 전해주더군요. 사실 저야 어머니를 안 보고 살기 시작했지만 며느리 입장인 아내는 또 다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예 안 간다고 결심을 밝히니 오히려 아내가 하루에 한 번씩 어머님 댁을 가더라고요. 물 한 모금도 드시기 힘들어 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 또 자식은 핏줄은 어쩔 수 없는지라 가보게 되더라고요. 아내는 어머니가 감염병에 걸리신 후 진아를 제주 친정에 보냈습니다. 안전을 택한 거죠. 진아가 아내를 빼다 박아선지 아내 친정에서는 진아를 거의 금덩이처럼 위하거든요. 아내는 진아를 친정에 보내놓고 어머니 간호에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엄마야. 부모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퇴근하고 잠깐이라도 들러. 기다리시더라. 아내 말대로 퇴근하고 운동하기 전에 잠시 들렀더니 어머니가 아내에게 뭐라고 하고 계시더군요. 기침을 심하게 하시면서요. 예, 너 아까 준 흑미죽에다가 뭘 넣은 거야? 왜 이렇게 간지럽고 기침이 나고
너 여기다 뭐 넣었어? 어머니, 제발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이거 남은 죽 보여드릴게요. 흑미하고 찹쌀만 넣었어요. 뭘 넣었다고 그러세요? 자, 보세요. 이게 누굴 속이려고? 너 호두 넣었지? 아니면 죽 먹고 이렇게 몸이 근질없고 안 그래도 감염병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 아이고, 기침 나와서 숨이 막힐 지경이다. 너 여기다가 뭘 넣었어? 하도 화가 나서 제가 죽을 아예 바닥에 엎어버리고 샅샅하게 다 뒤져서 어머니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네? 제발이요. 뭘 넣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찹쌀하고 흑미만 있네요. 뭘요? 뭘 넣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 근지러운 거 맞으세요? 확실하세요? 지난번처럼 거짓말 아니세요? 40분 후 아내는 119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열이 40도 가까이 치솟고 기침을 숨 넘어가게 하시니까요. 그날 결국 어머니는 응급실에서 감염병 입원실로 올라가고 사흘을 병원에 계셔야 했습니다. 간병인을 붙여야 했어요. 퇴원하시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드린 후 저는 이제 우리 집으로 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아무리 아픈 분이라고 해도 어머니를 계속 보는 건 이제는 제가 힘든 상태라면 이해해 주실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내가 하루 자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안정 찾으시는 걸 하루는 지켜보자는 거지요. 저는 싫어도 아내가 그래주니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 자식이랑 그런 거 아닐까요? 내 눈 죽게 싫어도 그런 마음이요. 그날 저녁 아내와 2층에서 자는데 아내가 제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근래 들어 어머니께 잘해드리는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고 해서 본가 임에도 바로 응하게 되더군요. 여보, 우리 피아노 방으로 가자. 아무래도 아래층이 신경 쓰여서 그래. 피아노 방은 방음 처리 완벽하니까 말이야. 아무리 주택이라고 해도 피아노 소리는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니까요. 어머님은 피아노 치기를 즐기는 저를 위해 피아노 방을 만드셨더랬거든요. 방음벽도 완벽하게 했고요. 아내 말이 옳은 것 같아 우리는 그날 밤 피아노 방에서 정말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너무 뜨겁게 보내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는지 눈을 뜨니 아내도 골아 떨어져 있더라고요. 출근을 위해 아내를 흔들어 깨우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 망치를 들고 방으로 쫓아 들어오셔서 피아노를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이 도대체 그런 괴력은 어디서 솟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반, 아니 80%는 정신이 나간 상태로 피아노를 때려 부시더라고요. 두 놈들 가랑이질이 꼭 피아노 소리 같았지. 어젯밤에 내 아들 기 다 빨아먹는 짓. 내 아들, 기빨려, 기빨려. 저도 어머니 따라 정신이 획 돌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 저희 방을 염탐하셨단 소리밖에 더 됩니까? 방음 처리된 방을요. 정말 한 인간에 대한 증오가 머릿속에 피어오르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날 아침에 느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어머니 제발요. 기빨려, 기빨려. 어머니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아내는 웃었을까요? 그날 출근을 못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서 되도록 먼 아무 요양원에 우선 모시고 갔습니다. 버리듯이 아무데나 바로 입소 가능한 곳에 우선은 버리고 온 거예요.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가 심각해 보였고 저는 어머니를 정신병동에 입원시킬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위한 모든 절차를 밟는 와중에 어머니 짐을 옮기려 본가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실록, 아니 연두 빛깔이 왜 그렇게 눈이 부시던지요. 집안을 둘러보며 이 생각 저 생각, 차도 한 잔 마시며 짐도 정리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벨이 울리더군요. 나가보니 땡땡시 공사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니 방음벽 퇴거 작업한 결과를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보통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확인 작업까지 잇따르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며칠 전 감염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병원에서 지낼 때 아내는 피아노방 방음 철거 작업을 한 겁니다. 재빠르게요. 그리고요. 나중에 아내가 고백한 바에 의하면 아내는 호두를 냄비 가득 넣어 물을 우려내서 그 물로 흑미죽을 끓였다네요. 알레르기가 감염병이랑 합쳐져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테니까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을 하실 테고 그 사이에 피아노방 방음 철거를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를 유혹해서 밤을 뜨겁게 보낼 계획을 용의주도하게 세운 거죠.
진아에게 가한 거에 대한 보복으로요. 그날 시공사 직원 앞에서 얼떨떨해서 실례합니다만 저희 집 방음벽 철거하신 거 맞으세요? 아유, 그럼요. 피아노방 문짝 경첩도 하나 제가 슬쩍 느슨하게 빼드렸는데 슬쩍이요. 뭐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뭐 암튼 경첩 하나 빼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는 경첩을 슬쩍 빼서 방문도 언제든 열어볼 수 있게 한 겁니다. 아내는 그때는 이미 반은 이성을 잃은 상태였던 거죠. 자기 새끼에게 그런 짓 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내의 옹색한 성격으로요. 저는 그 누구의 편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의 죄도 물을 수 없고요. 사실 저는 이제 제 딸 말고는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두렵습니다. 그날 저녁 짐을 같이 정리하러 본가에 온 아내와 둘이 마주 앉아 길게 천천히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우리는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고 딸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정신병동에 계세요. 저는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를 버리지 못하겠더군요. 왜냐고요? 어머니가 병동에 입원하신 것을 안 후 92의 할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큰아버지가 모시고 오셨어요. 네 애미를 내가 너무 잡았던가 보다. 네 애비가 원체 몸이 약해서 죽기 전에 씨 하나 받아두려고 너무 건강한 네 애미를 들인 게 문제였어. 예로부터 허약한 남자들은 죽을 날 앞두고는 더 여자를 바치거든. 네 애미가 너무 탐스러워서 네 애비가 네 애미한테 골몰하느라 몇 년을 더 살 걸 1년도 못 채우고 갔잖냐. 네 애미같이 건강한 여자가 평생 수절해야 했으니 그 심정 오죽했을꼬. 어머니가 저의 양기에 그토록 집착하셨던 의문이 풀린 겁니다. 당신의 젊음을 못다 피우게 한 저 기의 흐름에 한이 쌓이신 거죠. 저는 어머님 병동에 열심히 찾아뵐 생각입니다. 아내는 딸이 있지만 제 어머니에게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어머니 새끼, 그건 변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진실인 것 같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